각 당 지도부로부터 듣는 총선 전략 시리즈, 오늘은 7번째로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아침에 관심이 쏠렸던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메시지가 없더만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제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거는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하고 나면 그 성과와 결과 모두 자기 것이 되는데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분들 보고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본인들이 책임지고 의사분들과 의견을 구하고 난 뒤에 그 의대 증원 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공공의료 문제, 그다음에 필수 의료 문제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본인 얘기만 거의 50분 혼자 한 것 같고 질문 답변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해결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니고 담화였으니까요.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다는 속보가 어젯밤 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들은 어떤 내용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말을 대통령이 나와서 50분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의사분들의 불만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료 문제,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문제만 계속 강조하는 일종의 선거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담화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면서는 분위기의 흐름을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제가 어젯밤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호남 지역을 돌았는데 현장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울컥할 정도로 뜨거워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말씀드렸듯이 지표는 좋고 여론조사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겸손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오만하게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또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도록 모두 겸손한 자세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국민들께 사죄하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건데 그건 왜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로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께서 잠시 거기에 현혹을 되었다가 이번 선거의 요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구나.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책임함, 무능함을 심판해야 되는구나라는 점을 깨달으셨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는 감히 자평하자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 지지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이란 것이 국민들 전체에게 공감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 아까도 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지금 야권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른바 2조 심판론인데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 참 코미디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저 조국이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담당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정치 권력이 없었어요. 심판이 되려면, 즉 심판의 대상자가 되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 우리나라의 예산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뭔지 저는 궁지에 몰린 그런 프레임이고 제가 부산 말을 쓰자면 아주 얍삽한 프레임이다 생각합니다.
얍삽하다는 건 좀 비겁하다는 표현이죠. 이것보다 예. 더 밑에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그 2조 심판,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에 2조 심판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이제 알아듣기 쉽게 혹은 뭐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조 심판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고 그 내면에서는 결국에는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대안으로서 우리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인물들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요. 뭐 2조 심판 특위란 거를 국민의힘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에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이제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것 말고 그 국민의힘이 법원입니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저를 심판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정권과 그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으로 결정을 받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국민의 마음을 더욱더 불쾌하게 만들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또는 뭐 조국이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역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인데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을 망치고 또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망친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면 그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새로운 지도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다시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지금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범야권 200석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은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전 민주당에서 내세운 목표가 151석 더하기 알파로 뭐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이제 워낙 많고 한두 개로 대표성이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MBC에서는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여론 M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여론 M 기준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예상 의석이 14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창당 때부터 목표 의석은 계속해서 꾸준히 10석이다. 네,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말씀하고 한 번도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바꾼 적은 없고요. 예. 전 여론조사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것인데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예. 물론 저희로서는 10석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럼 그의 성원과 그 연대에 저희가 당연히 보답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현재로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설득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심 목표치 수정은 하고 계십니까? 답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본격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더 이상 TV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인물들 지역 내가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 그건 어떤 전략입니까? 저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만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뭐 지역구 후보를 위한 유세가 불가능하고 불법입니다. 그 대신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기자회견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당의 이제 목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만큼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 그분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저희의 주장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몇 군데 주목할 만한 그 장소, 지역이 확정이 되었고 제가 여러 군데를 그런 기준에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디 가실 거고 어떤 메시지 강조하실 겁니까? 이번 주는 사실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이제 분당, 예. 용인 이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 뒤에 일정은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기다려 보시면 제가 어디를 가는지 지켜보시면 거기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분당 그러면 정권의 홍보수석을 맡았던 인물 뭐 이렇게 공략하시러 가시는 겁니까? 하여튼 뭐 이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또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 쪽을 가겠다. 가서 이 정권의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전략적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시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문제가 보면 뭐 많은 국민들도 당신들 왜 유세차가 없느냐, 왜 마이크가 없느냐, 예. 연설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세차, 마이크, 연설 다 못합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은 제가 법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위헌이다. 왜 비례대표를 낼 경우 그런 그 선거운동을 못하는지 의문인데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는 어떤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타깝고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걸 좀 일부는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이크를 못 쓰고 저희가 연설도 못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캠페인 광고는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쇠빙선이 등장하는 광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메시지가 늘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게 또 주목도가 있는 것도 같은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뭐 국가보안법위원으로 감옥 간 적이 있는데 그 뒤는 학자로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요. 예.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초짜 또 신참 정치인에 불과하죠. 근데 대중들과 만나고 국민들과 만나는 속에서 제 속에 있는 정치인 조국의 모습 또 제 속에 있는 일종의 야성 이런 것이 일깨워지고 튀어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걸 계속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 사투리를 자주 쓰시잖아요. 그게 제가 부산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 메시지의 파급력, 파장이 충분히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쓰시는지요? 좀 평소 때 많이 씁니다. 예. 평소 때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내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그렇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생각을 네, 하시는 거예요? 서울 표준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의 감정과 그 마음속을 정확히 표출하는 것은 표준말보다 조금 다른 부산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표출하고 있고 물론 부산 경남 지역은 너무 정확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분들은 조금 덜 이해를 하시긴 하나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계속 쓸 생각이고 예. 저는 사실은 부산말이든 광주말이든 목포말이든 지방말이 다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표준어만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국어학자들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도 아나운서로서 각 지역의 언어는 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사투리 쓰셔도 제가 실시간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각 당의 후보들 재산 형성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는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변호사인 남편이 전관 예우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몇 가지 좀 구별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할 막론하고 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국민의 눈높이보다 많이 높다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이종근 변호사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여러 수임 사건들을 이제 더 이상 수임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의 그 범죄인들 피의자들만 변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 봤더니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자 328명의 고소 대리를 하고 약 총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검사 시절에 다단계 범죄 관련해서 블랙벨트라는 게 있는데 예. 검찰 내에서 상을 준 겁니다. 그 분야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그 피의자 쪽도 변론을 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피해 구제에 관련해서 평균 수임료를 봤더니 1인당 10만 원 받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있다는 걸 좀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예. 그 공격을 하는 거는 뭐 다 비판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박은정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병명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정신과적으로 어떤 병명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첫째, 모든 우리 시민들의 병명은 극비입니다. 그게 보도되면 불법입니다. 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병명이 게다가 허위 병명이었는데 그걸 나온 것을 참 괘씸하다 생각하고요. 그 기자들 앞에서는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까지 보도를 보게 되면 박은정 그 후보에 대한 공격들은 거의 없고 박은정 후보를 털다 없으니까 남편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그 남편도 역시 검증 대상이라 생각하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수임료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과도 했고 예. 수임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문제라고 한다면 예. 지금 우리나라 1심 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씨의 그 공범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합해서 도합 23억의 수익을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부인과 장모가 불법적으로 23억을 수임했으니 대통령 그만둬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상대와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반론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예.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비판점에 있어서는 저는 당사자가 당연히 해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을 져하고 그 책임지는 방식으로 수임을 철회하고 또 사과도 하고 예. 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가지고 그까지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종합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박은정 후보자의 그 배우자의 그 수임권만으로 박은정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경력과 지금까지 노력이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박은정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 있는 당의 정책 공약을 좀 보면 1호가 한동훈 특검법, 2호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렇게 돼 있던데요. 예. 한동훈 특검법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예, 때 길게 맞습니다. 설명을 예. 하셨고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게 조기 종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대표님은 탄핵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항상 이 탄핵이라는 의미로 연결돼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탄핵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탄핵은 최종적 결과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조기 종식의 의미는 지금 벌써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조혜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랬고 오늘은 함은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고 4월 10일에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네.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다 빠질 것이라고 보고 그 균열은 점점점 강해져서 대통령직을 3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기 종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두고 분노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대안일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분노와 반목이 이제는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원론적으로 맞고요. 그러나 모든 대안은 분노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분노가 없는 아주 건조한 대안, 물론 대안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람은 이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존재인데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 홈페이지에는 비례 후보들의 공약을 공구,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구매한다고 할 때 그 공구 예, 이런 맞습니다. 이름으로 게시가 됐고요. 네네. 세부 사항은 아직 없고 소재만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저께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3일간 지방에 있어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살짝 보니까 오픈된 상태인데 그 공구 시스템이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어떤 상품이 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많이 공약을 내세웠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기소 배심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 이 역시 미국이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예산처를 독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각 후보의 경력 자질, 그럼 특성, 장점에 맞게 공약들을 배치해서 조만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판세 설명하셨지만 이제 연령별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M조사상 이제 40대, 50대에 비해서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40대, 50대에 비해서 20대 지지가 낮는 건 사실이나 네. 그렇다고 20대 지지가 매우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했던 리얼미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보게 되면 예. 18세에서 29세까지 조국혁신당 지지가 30.8% 나왔거든요. 예. 그럼 뭐 전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예. 조국혁신당이 현재 20대의 마음을 얼만큼 얻고 있는지, 또 20대의 꿈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 창당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더 노력하고 20대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그 선거 이후에도 계속 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 20대의 꿈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예, 조금 전에 거론하신 그 리얼미터 조사는 뭐 지금 개요를 짧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이제 저희는 다 여론을 종합적으로 예.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상 결과를 말씀드리면 40대는 14.9% 그리고 50대는 18.8%인데 20대 이하는 6.3%.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대적인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대로부터는 그러니까 상대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점 인정하고 예. 그 저희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왜라고 보십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고 예. 저희가 실제 뭐 근접해서 심층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여러 가지 평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나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20대가 왜 덜 지지하는가에 대한 거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해결할 생각이고요. 예. 지켜보고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 모두 저희가 다 받아 안아야 되죠. 예. 그럼 구체적인 대안 전략을 뭘 갖고 계실까요? 20대 같은 경우 당장은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거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학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주거, 임금, 휴식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 또는 정치평론가들께서 추측하는 20대가 조국혁신당에 갖고 있는 불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임했습니다. 예. 문제가 종료됐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아니죠. 이종섭 전 장관은 그 호주 대사로 간 것은 일종의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하는데 예.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국 금지 시킨 걸 풀어가지고 해외로 도망시켰다가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 호주 대사직을 사퇴시켰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수사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 자신에 대한 수사 외에 실제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누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바꾸라고 지시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호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국가 권력 구조 또는 군대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포함해서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왜 이종섭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럼 조국 혁신당은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벌써 저희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국회가 개헌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이종섭 등 이종섭을 포함해서 네. 당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대파 문제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이른바 한뿌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좀 더해지기도 했는데 네.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정말 황당한 건데요. 일반 국민들 모두가 기가 막혀하는 사태라고 봅니다. 첫째는 물가 관리를 실패해가지고 민생을 그 도탄에 빠뜨리는 무능한 정권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물가 관리를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당시 하나로마트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할인해가지고 875원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그 875원 허황한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기획을 하죠.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다 준비됩니다. 그 말은 대통령에게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라고 적어도 비서진이 보고한 것이고 그 보고를 대통령이 믿고 발언한 거죠. 여기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참모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대통령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게 되면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보고 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수정 후보란 분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가 875원이라는 그런 황당한 말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은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대파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대파를 875원 한 단 대파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면 버림받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 부분 짧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나오겠죠. 누가 책임질 거냐?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총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긴장이 벌써 3번, 4번 정도 이미 발생했는데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게 되면 국민의힘 일부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몇 번 공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전략이 나오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유일한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석고대죄하는 전략이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호소하고 싶은 부분 30초로 정리하시면요.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희가 근래 많은 국민들께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목표한 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